보면 요새 아무튼 가장 핫 이슈가 전월세 같아요. 보니까 그 서울 전세값이 66주째 뭐 상승하고 있다고 하고 그 아파트 평균가도 뭐 5억 원을 넘었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는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특히 실제로 거래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5% 룰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못 올리는데 시중에 나오는 매물에 거래되는 거는 확 오르고 있죠. 매물이 일단 좀 줄어서. 그렇죠. 왜냐면 연장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매물이 시장에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몇 개 안 되는 물량들이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시장은 철저하게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주도 시장이에요. 전세 그래서 시장. 내가 전세를 내놓는데 그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느냐고 내놓는 사람들이 완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임대차 3법이 가격이 또 전세 월세 가격을 급등시키는데 원인이 된 거죠. 이 지점이 약간 고민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정책적인 당위성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지금이어야 했느냐? 라는 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향후로 4년간 못 올리는데 새로 내놓아야 되는데 그럼 이걸 다 받으려고 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 물량이 줄어든 요인은 뭐 아까 임대차 3법 요인도 있지만은 또 지금까지 그 계속된 부동산 정책들이 실거주 요건을 이제 강화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2년을 이제 거주해야 분양권을 준다. 또 뭐 장특공,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역시 10년 실거주해야 80%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거주해야 대출을 받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 주인들이 그런 정책에 따라서 실거주하면서 또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떤가요? 그거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자기 전세 준 집에 들어오면 자기 전세 준 집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경우는 제가 이제 제 주변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굳이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경기도 쪽에서 이제 약간 뭐라고 그럴까 쾌적한데 살다가 여긴 전세를 줬는데 이런 조건이 생기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물이 확 줄었고 또 여기서 튕겨 나가시는 분들이 또 서울 외곽 지역으로 가고 여기 또 외곽 지역에서 또 안 되는 분들이 또 수도권으로 다시 가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실거주 때문에 들어와서 이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분석.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요건 때문에 양도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금이라든지 이게 달라지니까. 근데 꼭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군이라든가 뭐 직장이라든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일부 지역들이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죠. 그건 뭐 불가피한 현상인 것 같고요. 좀 전월세법이나 이런 양도세 강화의 어떤 그 부작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푸는 과정에서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서민이 힘들다. 이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막 가액이 크거나 주로 이런 학군이 좋은 지역일 거잖아요. 그래야 양도 차익도 많고 이런 지역인데 근데 그런데 전세를 살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과연 서민이냐 이런 용어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전세 주고 전세 살던 사람이 이제 실거주하러 들어오면서 그 집이 나왔으니까 전세 물량은 뭐 더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옮겨가면서 불일치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여기 사는 게 더 좋고 여기는 전세 줘도 되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법 정책 때문에 옮겨가다 보면은 그 집에 누구가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단기간에 그렇게 조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주 지역의 불일치를 이번에 법이나 정책으로 많이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일종의 물량이 이제 꼭 들어가고 싶은 사람한테는 물량이 없어서 가격을 튀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부작용 내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관건은 뭐냐면 이제 장기로 가느냐, 단기에 그치느냐 이런 관건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굳이 뭐 정책 얘기를 한다면 네. 정책에서 이게 장기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 정책이 나와야죠. 후속 대책이 나와야 그렇죠.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통시장하고 전월세 시장에 정부가 들어가자. 정부가 유통시장에 직접 들어간다.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아이디어에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수도권에 살다가 강남에 한 채가 있어요. 네. 한 채가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그냥 전세 살고 환경 좋아서 나 굳이 살 필요 없는데 여기 갑자기 이제 양도세 하니까 거주를 네, 예, 네. 예. 해야 사는 거죠. 네. 그런데 반대로 자, 요 집을요. 예. 정부가 사와요. 정부가 그 집을 사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을요. 대신 나한테 팔면 반대로 양도세를 완화해 주거나 네. 예. 어? 양도세를 완화해 주 굳이 안 와서 사셔도 돼요. 예. 네. 안 와해 주거나 이런다는 거죠. 예. 그럼 이 집을 정부가 임대차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임대할 수 있죠. 싸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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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전월세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네. 그리고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유통시장에 정부가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보면 정부라는 것이 이제 시장과 그 수요 공급 이런 시장보다는 좀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관료가 개입하고 뭐 조건 따지고 하다 보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또 의문이 바로 들거든요. 아니 지금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탄력적으로 대응 안 돼서 가격이 급등하는 거잖아요. 꼭 시장에 다 맡겨놓은 건 아니죠. 정책으로 관여를 했고 개입을 했죠. 법을 아니, 바꾸고. 유통시장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아, 유통시장의 주체가 아니니까. 뭐 구입하고 그러진 않았죠. 그렇죠. 네. 그게 관건이에요. 아 그렇게 바로 직접 이제 사고 팔고에 정부가 개입하자.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싱가포르는요. 정부가 땅을 갖고 있어요. 워낙 좁은 나라니까. 그렇죠. 네네. 출발이 그랬으니까. 네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면 땅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어. 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 쏙 매물을 걷어들여요. 예. 이런 유통시장의 조절 능력을 정부가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저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좁아요. 그렇죠. 네.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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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장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올리려면 예. 사실 정부가 최소한 물량을 가져와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아주 전 호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아까 재원 얘기하셨는데 네. 재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아. 왜냐하면 펀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실물 자산 사지 말고 여기 펀드에 가입해. 네. 아이디어. 그래서 내가 임대료 받아갖고 임대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 부동산 펀드를 정부가 운영한다. 그렇죠. 마치 주식시장에서 네. 연기금의 역할처럼. 주식시장 팍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연기금이 사주죠. 사주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연금의 수익률도 확보하고. 네. 그죠?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이게 이미 검토 중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제안했거든요. 해외에 네. 그렇게 없죠. 사례가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부동산 정책죠. K 방역처럼. 예. 아니 뭐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이 저기 코로나 방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부동산도 왜냐하면 네. 부동산이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하고 네.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만의 역사, 네.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 네. 그리고 부동의 자산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책의 특수성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 예.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공공임대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네.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월세 시장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가서 10% 20%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월세를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제가 임대차 3법을 통해서 5% 규제할 필요도 없어요. 대사업자가 네. 네. 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안 올리고 있는데 누가 올리겠습니까? 예.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 보입니다만 저는 여전히 과연 그런 정도 시장 영향을 미칠 정도면 어마어마한 재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펀딩으로 다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하고 또 이런 정책은 그야말로 일관되게 뭐 10년, 20년 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뭐 될까 하여간 뭐 좋은 아이디어라는 거는 좀 근데 그 예산 동의합니다. 차원에서도 저희가 고민할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아까처럼 그 공공재건축 말씀하셨죠. 네, 네.
공공주택하면서 그거 물량을 뭐 공공임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네, 네. 정부가 그렇게 유통시장 물량을 갖고 와서 분양하는 거예요. 분양은 아니고 그걸 임대 주거나 이럴 수 자기 임대로. 있어요. 예. 그 대신 예. 일반 그 분들도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펀드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또 청약이 없어져요. 그럴 경우에 다주택자도 그 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예를 든다면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하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주택자들이 시장 가서 실제 아파트를 안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은 없앤다. 네. 그렇죠. 대신 이제는 다주택자가 사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펀드에 가입하면 그 집의 임대차에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아, 무주택자니까. 예. 어쨌든 전월세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다주택자는 그걸 주면 안 되죠. 예. 네, 네. 생각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아니 저 이거를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해서요. 네. 사실은 이거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한다는 건 아니죠. 네. 제가 제안도 좀 세밀하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런 부동산 펀드에 가입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뉴딜, 일정한 것만 네. 보자. 뉴딜 뭐 부동산 펀드 이렇게 네. 해갖고요. 네. 이게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예. 임대 아파트 지어야죠. 네. 그런데 이거하고 다른 시장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일단은 근데 그건 이제 실제로 시행이 돼서 효과를 보면 되는데 뭐 일단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여기저기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면은 이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처방이 좀 없을까요? 그걸 좀 해법이 이거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해법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전세를 높게 받으면 그에 상응하게 네. 그것도 일종의 간주소득으로 해서 전세에다 세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 네. 임대인한테 예. 그런 경우면 올리면 반대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아,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 있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치죠. 사실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고 네. 역풍 불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건 도저히 심각하다. 예. 이러면은 일종의 그것도 소득으로 간주할 수는 있긴 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법들이 이미 나오고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네. 그에 또 상응하는 보험을 들게 하고 왜냐하면 역전세 난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전세 가격만 올라서 네. 일부 지금 수도권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데 네.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상응해서 보험을 내고 보험 요율을 올려서 예. 그래서 높게 받으면 매달 막 보험료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단순하게 전세금이 높다고 그래서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거죠. 집주인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정책들을 도입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근원적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뭐 또 그렇다고 과도하게 올릴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말은 전세로 봐서는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재미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임대 시장 자체가 전세 대신에 월세로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추정 내지 전망도 나오거든요. 위원님 의견은 어떤가요? 뭐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전세를 놨다는 건 일종의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근데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 전세를 일종의 끼고 산 경우 우리는 네. 이렇게 갭 투자라고 하죠. 네.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거의 50%에 육박하기 네. 때문에 내가 저 전세를 대출 받아서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전세를 줄여서 월세로 바꾼다? 예.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냐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거든요. 네. 예. 대출 제한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쉽게 전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네. 경제적 동기에 의하면 월세로 바꾸면 좋죠. 매달 뭐 200~300만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 네. 왜냐하면 이 전세가 나한테 중요한 레버리지 역할을 했는데 네. 그 레버리지를 없애기는 힘들다는 거죠. 지금 사실 또 이제 우려되는 게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한 갭이 줄어들면서 그 집값을 또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 예기치 않게도 집값 상승에 또 하나의 이 전세가 상승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종의 전세 가격이 막 오르면 내 돈을 적게 내려도 집을 살 수 있으니까 한 채를 더 살 수 있으니까. 갭 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가액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예. 10억짜리인데 전세 금액이 9억이어서 1억만 내고 이거 좋다 샀는데 10억에 8%를 내야 돼요. 8천만 원을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버퍼링,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좀 있어서 예. 전세 가격이 단순히 오른다고 해서 그 갑자기 막 갭 투자 비율이 증가하기에는 좀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은 힘들다. 왜냐하면 예.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신 비규제 지역은 예. 두 채까지는 취득세 인상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지금 그런 지역에 그런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거기서 네. 나오고 있군요. 조금 소소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부가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9월 29일부터 한 4%에서 2.5%로 이렇게 좀 낮추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전세의 어떤 그 이득이 떨어지고 월세가 좋다 하면 월세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실제로도 제가 뭐 직접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월세가 많이 늘어났다는 뉴스는 봤거든요. 이럴 상황에서 그 전월세 전환율을 좀 낮추는 게 월세로의 어떤 이런 전환을 조금 저지해주는 뭐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기대들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월세로의 전환을 줄일 수도 있지만 네.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수요는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오는 수요, 네. 수익이 낮아지는 거니까. 네, 네. 뭐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시중금리가 낮아지는데 전환율도 낮아져야죠, 당연히. 네. 네, 그런 어떤 당연한 과정이라고 전 보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투자 목적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작용이 좀 이제 요즘에 얘기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직업이 없는 노령층 같은 경우에 월세 수입으로 대부분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전환율도 낮아지고 네. 어쨌든 월세가 낮아지면 네. 소득이 주니까 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고민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후 보장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전체적으로 사회의 어떤 그 방향성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받아줄 사람 없고 할 때 네. 정부가 그걸 받아서 청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지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사실 그렇게 유통시장에서 매입해서 청년주택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소셜 믹스도 되잖아요. 네. 아니 역 앞에다 청년주택 달랑 세워놓고 청년만 들어가서라 하니까 빈 곳이 생기잖아요. 그게 네. 뭡니까? 이미 누군가 살고 있고 네. 대인 곳에 정부가 네. 들어가서 거기에 서민층이 들어가서 살게 하면 네. 소셜 믹스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일부 강남 아파트에 가시면 전부 다 노년층만 계세요. 거기서 그래서 최근에는 놀이터 없애자 이런 것들이 또 일부 아파트들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예. 네. 노는 애들 없는데 무슨 놀이터가 뭐가 돼요? 아, 이게 사회 역동성을 줄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유통시장에 좀 참여하고 그럼 오피스텔도 사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몇 개월 안 남았고 내년까지 해서 요 시장 전망을 한번 좀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격동의 최근 3, 4년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 이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과거의 시장, 현재까지 시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예. 네. 반면에 시장의 매물은 감소했다. 예. 그래서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은 수요가 감소할 거고 예.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격의 결정을 가진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시장의 매물이 증가하는 건 좀 추세적인 현상이고요. 네. 그래서 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데 방향은 하향이다라고 전망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네. 대신 집값을 보실 때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이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최소한 우리가 집을 거주하고 보유하고 투자하는데 7, 8년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노업의 변화를 읽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아파트 값과 전월세 상황을 좀 이제 살펴봤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다양한 이제 경제 상황을 정말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까지 내주신 우리 이광수 수석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